안녕하세요. 롯데그룹 수험생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언어이해 파트 같이 공부하게 될 강사 김지영이라고 합니다. 자, 언어이해 파트는요, 크게 4가지 정도 분야로 문제가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독해 문제, 그래서 어떤 긴 주어진 지문을 읽고 이것과 관련된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거고요. 두 번째는 빈칸에 들어갈 내용이나 접속어, 이런 것들을 단어, 이런 것들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어진 문장들을 순서에 맞게 배열하는 배열 문제, 그 다음에 글의 서술 방식이나 어떤 구조로 글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들 위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독해 부분 같이 공부를 하면서요, 우리 어떤 식으로 문제 풀어나가면 빠르게 읽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독해 파트입니다. 지문이 좀 긴데요. 이 지문을 먼저 보기보다는 지문과 관련된 문제를 먼저 확인을 하시면서 내가 이 지문을 이런 부분 중심으로 읽어야 되겠구나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지문을 읽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문제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지문에서는요. 자, 이 지문에 연결된 문제가 3개나 됩니다. 자, 문제만 한번 봤더니요. 위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자, 내용 일치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먼저 선달을 보시고 여기에 키워드를 잘 체크를 해 놓으신 다음에요. 그 지문 읽어 나가는 과정에 아까 본 키워드가 기억이 나시면 그 키워드 앞뒤 문장 잘 확인을 하셔서 내용 일치 여부 찾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연결된 문제는 기억에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자, 이렇게 기억, 니은 어떤 부분에 대한 밑줄을 쳐놓고 그거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요. 사실 그 부분만 앞뒤만 잘 읽어봐도 문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한자성어입니다. 아예 한자로만 나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내가 앞뒤 문장, 문맥상 정확한 표현들 한자성어 많이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은 우선 내용일치 문제를 풀기 위해서 1번부터 4번까지의 선다에 키워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네요. 마중물 효과는 처음 정부에서 시행되어 점차 우리 생활 전반에까지 그 영역이 확대되었다. 자, 마중물 효과에 대한 이야기고요. 정부에서 시행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마중물 효과 정부 시행 이 정도 저는 체크를 해놓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보시면 기업은 단기간의 이윤 증대라는 목표를 위해 마중물 효과를 이용한다. 자, 그럼 기업의 목표가 되겠죠. 마중물 효과의 목표. 자, 세 번째는요. 마중물 마케팅을 이용하여 이윤이 증가되지 않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경우도 있다. 자, 여기는 저 같은 경우에는 마중물 마케팅 오히려 감소 이런 부분 체크할 것 같고요. 자, 네 번째는 상품을 구매하지 않으면 제공되는 혜택만 누리려는 소비자들에게 마중물이 독점될 경우 기업의 이윤 창출은 어려워진다. 자, 이거는 혜택만 누리려는 소비자들이 독특한 키워드가 되겠죠. 자, 그러면 내용일치 문제가 가장 전체적인 흐름 파악이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에 초점을 맞춰서 읽되 중간에 기억 부분, 가로 부분 있으면 바로바로 문제 찾아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글 읽어보도록 할게요. 과거 수도시설이 보편화되기 이전에는 가정마다 수동펌프로 물을 끌어올려 사용했는데 펌프질만으로는 물을 끌어올리기 어려워 물 한 바가지를 넣어 펌프질을 했다. 이때 펌프에서 물이 나오게끔 도와주는 소량의 물이 바로 마중물이다. 자, 이렇게 마중물의 뜻 나왔고요. 자, 결국 말하고 싶은 건 요거죠. 마중물 효과. 마중물과 같이 작은 자극이 원인이 되어 더 큰 효과를 일으키는 것을 마중물 효과라 한다. 바로 이게 이 글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제재입니다. 바로 이 마지막 줄에 밑줄을 쳐주셔야 되겠죠. 글이 길어질수록요. 단락별로 중심 문장 키워드를 밑줄을 쳐가면서 읽는 게 나중에 내가 내용일치 문제나 유추 문제를 풀 때 다시 빠르게 2단락인지 3단락인지 바로 와서 찾을 수 있는 그런 힌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중심 문장 마지막 줄에 밑줄 치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단락 봤더니 처음 정부의 마중물 효과는 자, 우리 정부의 마중물 효과 키워드 1번에서 봤죠? 그럼 집중을 하고 읽으면 됩니다. 경제 불황의 극복을 위해 일시적으로 재정 지출을 확대하거나 재정 수입을 감소하는 등의 자극을 주어 경제 활동을 활성화시켜 침체된 경기가 회복되도록 하는 것이었다. 바로 우리 첫 번째 문제에 있었던 1번 보기에 해당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읽었고요. 이런 마중물 효과는 정부의 경제 활성화 정책을 넘어 장학사업 같은 사회 분야 및 기업의 마케팅 활동 등 우리 생활 전반의 영역이 확대되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네네, 연결해 보면요. 특히 기업은 마중물 효과를 마케팅 전략으로 활발히 사용하게 되었다. 자, 기업의 마케팅 효과, 마중물 효과를 마케팅에 연결된 게 다음 단락에 이어지겠죠. 그러면 이 정부의 효과 첫 번째 줄 밑줄을 쳐주셔야 되고 3단락에서는 기업의 마중물 효과 바로 밑줄을 치시면 되겠죠.
자, 기업의 마중물 효과를 통해 도달해야 하는 목표는 단순한 단기간의 이윤 증대가 아니다. 기업은 다양한 종류의 마중물을 이용해 타사 제품에 비해 자사 제품이 가지고 있는 제품의 가치를 홍보하여 자사 제품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높이려 한다. 자, 이거 우리 내용 일치 문제 2번에 있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기업은 단기간의 이윤 증대라는 목표를 위해 마중물 효과를 이용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단기간의 이윤이 목표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번에 틀린 거 우리 바로 고르고 나머지 부분은 확인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편하게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3단락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마중물 효과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다양하게 마케팅 종류를 설명을 했고요. 자, 이렇게 대충 내용이 확인이 됐으면 다음 단락 중심 내용 찾겠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마중물 마케팅이 항상 성공적인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니다. 자, 부정적인 이런 기업의 마중물 효과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건가 봐요. 자, 그래서 마지막 단락 넘어갔더니 그러나 이런 이런 위험을 알면서도 지금도 많은 기업에서는 소비자의 지갑이 열리기를 기대하며 다양한 마중물을 동원하여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 그러므로 소비자는 할인이나 끼워주기 같은 기업의 땡땡식 가격 정책에 흔들리기보다는 끼워주기 기업이 당장의 이런 이익만 추구하는 이런 임시 변통에 간사한 이런 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가격 정책이겠죠. 자, 그러면 우리 세 번째 문제 연결돼 있던 한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기 1번에 있는 거는요. 달, 감자에 감탄, 고토, 쓸 고자입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그거겠죠? 자, 두 번째는요. 호구지책입니다. 먹고 살기 위한 계책이죠. 자, 세 번째는 동가홍상, 그대로 하면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 그 뜻이고요. 네 번째는 조삼모사입니다. 이 원숭이들한테 먹이를 아침에 3개 줄까 저녁에 4개 줄까 그랬더니 화를 냈는데 저녁에 3개 주고 아침에 4개 주고 이랬더니 좋아했다라는 간사한 꾀로 단순히 속이는 이런 것들을 조삼모사라고 그러죠. 그래서 4번에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은 기억 찾아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되겠네요. 자, 결국에 기억 부분을 확인을 해봤더니 우리 정부의 마중물 효과 처음에 있었던 두 번째 단락이었어요. 그러면 이 정부의 마중물 효과는 뭐였죠? 정부가 불황정책, 경제 불황정책을 펼친 게 마중물 효과였었죠. 자, 그러면 경제 불황에 대한 정책, 정부의 정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1번 보시면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가 지원 컨설팅, 이거 역시 경제 불황 정책 중에 하나죠. 두 번째는 대학원생들의 학비 부담을 줄여 학업에 전념하도록 학자금 지원 정책, 이거는 경제 불황 정책이 아니라 학생들에 대한 학비 부담을 줄여주는 거죠. 바로 관련되지 않은 답이 되겠네요. 3번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킨다. 4번도 자동차 시장의 활성화 및 환경을 지킨다. 그래서 전부 다 경제 활성화 정책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지문을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문제 먼저 보시면 윗글을 읽고 추론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기억에 들어갈 거, 예술작품을 보는 관점이 다른 하나. 자, 그러면은 요 관점, 그 다음에 기억에 들어가는 건 기억 부분 보고 풀 거고요. 추론할 수 있는 것도 키워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론 문제 1번이에요. 낭만주의적 관점에서 인정받는 예술가는 감상자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감상자로부터 난해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 키워드는 낭만주의적 관점, 감상으로 난해하다는 평가, 뭐 이런 건가 봐요. 그죠? 두 번째는 고전주의 관점이네요. 정해져 있는 형식과 재현 내용 등을 따르는 작품을 가치 있게 여기므로 형식과 내용이 평가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고전주의 관점은 형식과 내용이고요. 세 번째, 보편 규칙을 따른 작품에 대해 고전주의 관점에서는 높게 평가하는 반면 낭만주의에서는 진부하다고 평가한다. 고전주의는 높게, 낭만주의는 진부하게 보편 규칙이요. 네 번째는 고전주의적 관점에 따라 작품을 올바르게 감상하기 위해서는 작품 관람 전에 예술가의 창작 의도에 대한 예습이 필요하다. 자, 고전주의를 뭐라 연결시켰죠? 예술가의 창작 의도 이야기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고전주의적 관점에서는 보편적 규칙에 따라 고전적 이상에 일치시켜 대상을 재현한 작품에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 반면 낭만주의 관점에서는 예술가 자신의 감정이나 가치관, 문제의식 등 자유로운 방식으로 표현한 것에 가치를 부여한다. 자, 그럼 1단락의 중심 내용 밑줄 칠 거는 바로 고전주의 관점에선, 반면 낭만주의 관점에서는 이거는 각각의 관점 이야기한 겁니다. 자, 2단락 넘어가시면 그렇다면 예술작품을 감상할 때 어떤 관점을 취해야 할까? 자, 질문 나오면 요거에 대한 답을 찾으시면 되죠.
예술작품을 감상한다는 것은 예술가를 화자로 보고 감상자를 청자로 설정하는 의사소통 형식으로 가정할 수 있다. 고전주의적 관점에서는 자 이렇게 대조 관계로 연결을 하니까 항상 대조에 짜게 되는 거 찾아 나가시면 중심 문장이 되겠죠. 자, 고전주의 관점 체크를 해두셔야 되겠죠. 재현 내용과 형식이 정해지기 때문에 화자인 예술가가 중심이 된 의사소통 행위가 아니라 청자 중심이 된 의사소통 행위라 할 수 있다. 자, 우리 고전주의 관점에서 이야기했는 자, 요게 어디와 관련된 건지 살펴봤더니 자, 2번 같은 경우에 보시면요. 추론 문제에서 고전주의는 정해져 있는 형식과 내용을 따르는 것 때문에 형식과 내용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이단락의 청자가 중심이 된 의사소통 행위고요. 즉, 다시 설명했을 때 예술작품 감상에 있어서 청자인 감상자는 보편적 규칙과 정형적 재현 방식을 통해 쉽게 예술작품을 수용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고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돼서 2번에 추론할 수 있는 게 돼버렸습니다. 자, 그럼 계속 읽어나가면서 나머지도 확인을 해볼게요. 그런데 의사소통 상황에서 청자가 중요시되지 않는 경우도 흔히 발견된다. 가령 자 예를 들었네요. 스포츠 경기를 볼 때 주변 사람과 관련 없이 자기 혼자서 탄식하고 환호하기도 하고 또 자 기억과 같은 특정한 청자를 설정하지 않는 발화행위도 존재한다. 특정한 청자를 설정하지 않는 발화행위 자 기억 문제 한번 갔을 때 혼자 얘기하는 것 누가 듣기를 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자 보기 중에 독백이 혼자 말하는 의사소통 행위겠죠. 자 그럼 이 문제도 풀었고요. 낭만주의적 관점에서는 자 이제 낭만주의적 관점입니다. 예술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것도 이와 유사하다. 낭만주의 관점에서는 예술작품을 예술가가 감상자를 고려하지 않은 채 자기 생각이나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한 것으로 보아야만 작품의 본질을 오히려 잘 포착할 수 있다고 본다. 이거 추론 문제의 첫 번째에 나와 있는 거죠. 배려를 하지 않는 거예요. 난해하다는 평가를 받는 게 아니라. 자, 낭만주의적 관점에서 올바른 작품을 감상하기 위해서는 예술가의 창작 의도나 창작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비록 관람과 감상을 전제하고 만들어진 작품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가치는 작품이 보여주는 색채나 구도, 감상자의 경험을 통해서만 파악되는 것이 아니다. 현재 추상회화의 창시자의 한 명으로 꼽히는 몬드리안의 예술작품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추론 문제 역시요. 1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감상자들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죠? 대부분이란 얘기는 없었고 3번 같은 경우에도 고전주의적 관점에선 보편적 규칙이 좋은 평가를 받겠지만 낭만주의에선 진부하다. 이걸로 연결 지을 수는 없습니다. 낭만주의에서는 그것을 보편적인 규칙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4번 같은 경우에도 예술가의 창작 의도는 고전주의적 관점이 아니라 낭만주의 관점에 해당이 되는 거라 유출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술작품을 보는 관점 이 친구들의 한번 이야기를 볼게요. 승현이가 봤습니다. 몬드리아의 작품을 봤는데요. 아무리 봐도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더라. 친절하지 못한 작품이라고 비판을 합니다. 그럼 고전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애예요. 자, 태준이 같은 경우에도 감상자가 작품을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가치가 떨어지는 거지 역시 고전주의 관점이죠. 자, 동진이 봤더니 나는 예술가 자신이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표현하는 게 가치 있다 생각해. 바로 동진이가 낭만주의 관점이니까 동진이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 지문도 세 문제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알 수 있는 내용, 그 다음에 괄호 안에 들어갈 접속어, 그 다음에 문맥상 기억부터 리을이 혼자 이질적인 거를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알 수 있는 내용 키워드를 한번 볼게요. 내용 일치나 유추 문제는 키워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강계부로 잠입하기 위해 황첩 위조에 체크하시고요. 인삼은 우리나라 고유 특산품으로 정부는 상인들의 매매와 수출을 장려하였다. 자, 인삼을 정부가 장려하였다. 요 정도고요. 3번에 중앙 비변사에서는 심상에게 합법적으로 인삼을 판매한 백성이 어느 지역 사람인지 알 수 있었다. 자, 비변사에서 알 수 있었다고요. 삼상들은 외관에서 인삼을 판매하는 것이 한양에서보다 2배 이상의 이익을 남길 수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관심이 적었다. 자, 이것은 한양보다 2배 이상의 이윤, 관심이 적었다. 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문제 풀어본다는 느낌으로 지문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인삼은 한국 고유의 약용 특산물이었으며 약재로서 효능과 가치가 매우 높은 물건이었다. 중국과 일본에서는 조선 인삼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인삼을 상품하여 상업적 이익을 도모하는 상인이 등장하였다. 자, 이런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에 전문 상인이 등장했다는 거죠. 그러면 괄호 안에 들어갈 인과의 접속어 들어가야 되겠네요. 자, 괄호 안에 들어갈 문제 인과의 접속어를 봤더니 따라서가 인과의 접속어가 되겠죠. 자, 이렇게 쉽게 한 문제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특히 개인 자본을 이용하여 상업활동을 하던 사상들이 평안도 지방 송도를 근처로 하여 인삼 거래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는데 이를 삼상이라고 하였다. 자, 삼상의 정의가 나왔어요.
인삼은 매우 희귀한 물품이었으므로 조선 정부는 인삼을 금수품으로 지정해 자유로운 매매와 국외 유출을 억제하였다. 자, 요게 우리 유추 문제에서 2번에 나왔던 거죠. 장려하였다고 그랬는데 억제했습니다. 자, 2번 틀렸고요. 대신 삼상의 인삼 매매를 허가해주고 그에 따른 세금을 거두어들였다. 또한 삼상의 특정 지역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하였다. 가령 평안도 관계 부분과 이런 개마고원 백두 지역에 인삼이 모이는 거점이었는데 삼상이 이곳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여행지면서 황첩을 발급받아야 했다. 자, 황첩 얘기 여기 나오네요. 그리고 관계부에 도착할 때까지는 관계부를 관할하는 평안도 가명은 물론 평안도의 주요 거점에서 황첩을 제시해야 하였다. 관계부에 도착해서는 관원에게 황첩을 확인받고 매입하려는 인삼을 신고한 뒤 그에 따른 세금을 관계부에 선납한 후에야 비로소 인삼을 구매할 수 있었다. 관계부는 세금 납부한 삼상의 명단을 작성하고 이들이 어느 지역에 어떤 사람과 거래하였는지 거래량은 얼마인지 일일이 파악하여 중앙의 비변사에게 보고하였다. 아, 이게 바로 유추 문제 3번 내용이죠. 그러니까 비변사에서 이거를 다 관리하고 있었으니까 인삼을 판매한 백성이 어느 지역 사람인지 이런 거를 알 수 있겠구나. 유추할 수 있는 거죠. 네, 바로 3번에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자, 계속 보도록 할게요. 황첩이 없거나 거래량을 어휘 신고한 삼상은 밀매업자인 잠상으로 간주돼 처벌받았으며 황첩이 없는 상인의 거래를 허가한 관계부사도 처벌되었다. 삼상은 이렇게 사들인 인삼을 경상로 동네의 외관으로 가져가서 외인들에게 팔았고요. 이때도 심상은 동네부에 세금을 내야 했으며 인삼도 개시 때만 가능했다. 그래서 자, 마지막 단락 봤더니 까다로운 절차와 세금, 인원수 제한에 따라 많은 상인들이 합법적으로 인삼 매매와 무역을 포기하고 잠상이 되었는데 결국에 합법적으로 할 때보다 더 많은 이윤을 얻었고 네, 이랬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요 외관에서 인삼을 파는 요 4번 보기에 관련된 게 바로 네, 여기 4번의 유추 문제의 4번이었죠. 그런데 다른 지역의 인삼 판매는 관심이 적었다라는 내용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4번은 틀린 것이고 1번 같은 경우에도 황첩 얘기는 나왔지만 이거를 위조하는 사람들이 많았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으니까요. 자, 이제 마지막인 기억부터 리을, 문맥상 이질적인 겁니다. 자, 금수품 나라에서 막은 거죠. 황첩 나라에서 증명서 발급한 막기 위한 거였죠. 잠상은 몰래 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디귿 혼자 다르고요. 개시 역시 이때만 가능하게 해주는 정부의 통제 아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번만 밀매와 관련된 거겠죠. 자, 다음 지문도 문제 먼저 보면은요. 내용일치 유추 문제, 그 다음에 기억 니은에 들어갈 접속어, 그 다음에 서술 방식입니다. 자, 서술 방식은 이 글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는지를 파악하는 문제예요.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연결되어 있는 내용일치 문제 키워드를 볼게요. 과자 A의 가격이 오르자 과자 B의 판매량은 10% 증가하였고 C의 판매량은 20% 증가했다면 A, C를 동일 시장으로 확정할 가능성이 크다. 자, A가 오르자 C가 20%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A, C가 동일 시장으로 획정된다. 이거고요. 2번은 정부는 기업 결합의 심사 과정에서 시장의 범위 획정을 통해 수평 결합, 수직 결합, 혼합 결합 중 그 결합의 형태를 규명한다. 자, 이게 바로 시장 범위 획정을 통해서 세 가지로 규명한다고요. 세 번째는 기업 결합이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명되면 이런 결합을 즉시 위법으로 판단하고 시정 조치를 부과하게 된다. 자, 뒷부분 체크를 하면 되겠죠? 이런 경우에 위법으로 판단하고 조치를 한다. 네 번째는 기업 결합에는 효율성 증대나 비용 절감 같은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시장의 경쟁 제한이나 소비자 이익 침해 등의 역기능도 있으므로 정부의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이거 역시 법적 조치의 필요성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우리 틀린 거 읽으면서 골라보도록 할게요. 둘 이상의 기업이 자본과 조직 등을 합하여 경제적으로 단일한 지배체제를 형성하는 것을 기업 결합이라고 한다. 정의 나왔고요. 기업은 이를 통해 효율성 증대나 비용 절감, 국제 경쟁력 강화 같은 긍정적 효과들 나왔습니다. 하지만 기업이 속한 사회에 역기능이 나오겠죠? 자, 그러니까 첫 단락은 기업 결합의 긍정 효과, 역기능 이 두 가지가 중심 문장이 되겠네요. 자, 나머지는 그런 거에 대한 예시입니다. 사실 중심 문장 찾을 때는 예시는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요. 자, 여기 30, 40% 몇 퍼센트 이런 게 있으니까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시장 점유율이 30-40% 기업이 결합하여 70%의 점유율을 갖게 될 경우 경쟁이 제한되어 부당하게 가격을 인상할 수 있고요. 이것 때문에 순기능을 보호하는 한편 폐해를 가려내 차단하기 위한 법적 조치들을 강구하고 있다. 이게 바로 네 번째 내용일치 문제에 낸 4번 보기였죠. 정부의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 가로가 들어가 있네요. 자, 법적 조치들을 강구하고 있다고요. 기업 결합의 위법성을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되므로 여러 단계의 심사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 조치들 중에서 조치를 강구하는데 그렇지만 이걸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된다. 서로 반대되는 이야기죠. 자, 그러니까 역접의 접속어를 한번 기억해 보시면 역접의 접속어는 보기 중에 2번, 3번 그러나 하지만이 우선 해당이 됩니다.
자, 이 심사는 기업 결합의 성립 여부를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여기서는 단일 지배 관계가 형성되었는지가 관건이다. 자, 그래서 예컨대 주식 취득을 통한 결합의 경우 취업 기득이 피취득 기업을 경제적으로 지배할 정도가 안 되면 결합이 인정되지 않고 심사도 종료된다. 결합이 성립되면, 자, 앞에는 종료된다고 뒤에는 결합이 성립되면 이거 역시 역접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럼 두 번째 연결된, 둘 다 역접으로 돼 있는 문제 3번에, 하지만 반면에, 자, 한 문제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정부는 그것이 영향을 줄 시장의 범위를 획정하므로 그 결합이 독일 내의 경쟁자 간에 이루어진 수평 결합인지 수직 결합인지 혼합 결합인지 규명하게 된다. 자, 이거 우리 유추문제 2번에 나온 거였죠.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는 어떻게 시장을 획정할 것인지인데, 대개는 한 상품이 가격이 오른다고 가정할 때 소비자들이 이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여 다른 상품으로 옮겨가는가를 기준으로 한다. 민감도가 높을수록 그 상품들은 서로에 대한 대체제, 즉 소비자에게 같은 효용을 줄 수 있는 상품에 가까워진다. 이 경우 생산자들이 동일 시장 내의 경쟁자일 가능성이 커진다. 자, 요거 유추문제 1번 보기에 나와 있었죠? A 가격이 오르자 B는 10%, C가 20%라면 B보다는 A와 C가 동일 시장이 될 수 있겠구나. 대체제가 바로 C가 된다는 사실이니까요. 자, 그래서 유추문제 다 확인을 했고요. 이런 분석에 따라 시장 범위가 정해지면 그 결합이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지 판단하게 된다. 하지만 설령 그런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더라도 곧바로 위법으로 보지는 않는다. 자, 우리 나머지 3번 남았었죠? 근데 여기서는 즉시 위법으로 판단하고 시정조치를 부과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본문 내용은 바로 이러지 않는다. 정부는 항변할 기회도 주고 최종 결정을 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3번이 일치하지 않는 답이 되겠고요. 자, 서술 방식은 이제 전체적으로 봤으니까 이 글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한번 볼게요. 비교는 비슷한 거, 대조는 차이점입니다. 자, 비교와 대조를 통해서 이 둘을 정의 내린 거는 맨 처음 하나밖에 없어요. 기업 결합에 대해서 비교 대조를 가지고 정의 내린 거 없고요. 분류와 분석, 분류는 여러 가지를 기준에 따라 나눈 게 분류고요. 분석은 하나를 쪼개서 보는 거죠. 근데 이거는 여러 개를 나눈 거는 없습니다. 자, 예시와 유추요. 예시 같은 경우에는 가령 1단락에 있어요. 하지만 유추라고 하는 건 비슷한 속성을 가진 거를 가지고 이게 똑같으니까 나머지 요것도 똑같을 거야. 이게 유추거든요. 없습니다. 자, 정의와 예시 1단락 처음에 정의 나왔죠? 그 다음에 1단락 중간에